짙은 해무가 깔린 부산 항구의 새벽이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위태롭게 부둣가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토바이 뒷좌석 양옆에 매달린 플라스틱 바구니 속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가 담요 장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서운 바닷바람에 몸을 떨며 잠들어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던 강 대표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저기 저 여자 죽었다던 우리 윤서 아니야?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강 대표는 안개 속으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윤서야, 한윤서. 강 대표의 절규가 눅눅한 안개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운 여자가 천천히 헬멧을 벗고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낯선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신데 남의 길을 막으세요? 저를 아시나요? 여자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바구니 속에서 깬 두 아이가 여자의 낡은 패딩 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추워. 엄마, 무서워. 강 대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죽었다던 외동딸은 살아있었고 그녀의 자식들인 손주들은 안개 낀 항구 바닥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엄마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적 같고도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을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기록적인 안개가 세상을 집어삼켰던 어느 겨울 아침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산항의 새벽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눅눅한 해무가 뒤섞인 채 시작되었습니다. 바다는 밤새 삼켰던 어둠을 다 뱉어내지 못한 듯 거무죽죽한 빛을 띠었고 수평선 너머에서 밀려온 짙은 안개는 항구의 거대한 크레인과 정박한 배들의 형체를 기괴한 실루엣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안개에 눌려 낮게 깔리는 그런 무거운 아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호텔 체인 퀸의 대표 강혜정은 뒷좌석에 앉아 미간을 찌푸린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창에는 간밤에 내린 이슬과 안개가 엉겨붙어 작은 물방울들이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 물줄기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새로 추진 중인 리조트 부지의 토지 매입 문제로 복잡했습니다. 5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서슬퍼런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였지만 유독 부산에 내려올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4년 전 사랑했던 외동딸 윤서를 이 근방 바다에서 잃었기 때문입니다. 안개가 너무 짙군요. 속도를 줄이세요. 혜정의 낮은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항구 인근의 낡은 사거리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저편 안개를 뚫고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것은 녹이 스러볼레의 색을 잃어버린 낡은 중고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이른 아침 식당가에 배달할 식자재를 실은 듯 뒷좌석 양옆으로 커다란 플라스틱 바구니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혜정의 눈길이 그 오토바이에 머문 것은 단순히 위험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 뒷좌석, 낡은 끈으로 위태롭게 고정된 바구니 안에는 두꺼운 솜니불에 돌돌 말린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고 있는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되었을까 아이들은 헬멧도 쓰지 못한 채 안개가 맺힌 헝겊 너머로 삐져나온 작은 손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렇게 어린 것들을 태우고 이 험한 길을 달리다니 부모가 대체 제정신인가 싶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오토바이가 혜정의 차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여자는 커다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목에는 때가 탄 목도리를 여러 번 감고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여자가 잠시 고개를 돌려 바구니 속 아이들을 살폈습니다. 여자가 헬멧에 가림막을 올리고 거친 숨을 내뱉는 순간 혜정의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안개 사이로 드러난 여자의 얼굴.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하고 차가운 해풍에 뺨은 텄으며 입술은 보라색으로 질려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했습니다. 4년 전 정략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갔던 딸, 그리고 3년 전 여객선 사고로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에 묻었던 내 딸 윤서였습니다. 윤서야? 혜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볐지만 옆 차선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의 거친 공회전 소리와 바구니 속 아이들이 뒤척이는 모습은 너무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죽었다던 딸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에서 공주처럼 자랐던 내 딸이 왜 이런 비린내, 나는 항구 바닥에서 아이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것인가. 신호가 바뀌자 오토바이는 다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안개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본능적으로 차 문고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쫓아가. 저 오토바이 놓치지 마. 당장. 혜정의 비명 섞인 외침에 운전기사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비명을 지르며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낡은 오토바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혜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지만 안개 너머로 멀어지는 오토바이 뒷모습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혜정의 찢어진 가슴 속에 박혀있던 마지막 희망의 조각이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오토바이를 쫓는 세단의 엔진 소리가 혜정의 귓가에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주먹을 꽉 쥔 그녀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딸의 얼굴을 마주한 찰나의 순간 혜정의 머릿속에는 지난 4년의 시간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습기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호텔 퀸의 후계자로 자란 윤서는 혜정에게 단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는 순종적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고시생 진우를 만난 이후 딸의 눈빛에는 혜정이 알지 못하는 생경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치기 어린 방황이라 치부했습니다. 사랑이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나 빛나는 것이지 차가운 거리에서는 금세 얼어붙어 깨질 유리 조약돌 같은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없으면 저도 죽어요, 엄마.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윤서가 내뱉은 마지막 말은 혜정의 오만함을 건드렸습니다. 혜정은 딸의 뺨을 냉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가졌던 모든 특권을 빼앗았습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작업실 열쇠는 회수되었습니다. 혜정은 딸이 며칠만 굶주리면 제 발로 기어들어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날 밤 혜정이 사준 값비싼 명품 옷들을 방 안에 그대로 둔 채 수수한 셔츠 차림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 뒤 남해에서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터졌을 때도 혜정은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명단과 함께 발견된 낡은 가방 안에서 윤서의 주민등록증과 혜정이
억지로 끼워주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고 당국은 소지품을 근거로 윤서의 사망을 확정지었습니다. 혜정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영정 사진을 서재 가장 깊은 곳에 두고 매일 밤 독한 위스키로 속을 달래며 스스로를 벌주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는 죄책감은 혜정의 심장을 서서히 돌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던 딸이 지금 눈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무님, 오토바이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로는 더 이상 진입이 어렵습니다.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혜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항구 뒷골목, 낡은 횟집들과 수산물 건조대가 즐비한 지저분한 동네였습니다. 혜정은 명품 구두가 진흙탕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서야, 한윤서. 혜정의 외침이 안개가 짓눌린 골목길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릿한 생선 비린내와 매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골목 끝자락 오토바이를 세우고 바구니에서 아이들을 하나씩 내려 품에 안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정은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 여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여자는 아이 둘을 양손에 잡고 낡은 식당 뒷문으로 서둘러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여자의 어깨를 낚아채듯 돌려 세웠습니다. 윤서야. 내 딸 윤서 맞지? 너 살아 있었던 거야? 혜정의 손이 여자의 야윈 어깨 위에서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자의 얼굴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한때 부드러운 붓을 쥐었던 고운 손은 거친 자빌에 갈라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혜정의 자랑이었던 맑은 눈망울은 초점을 잃은 채 혜정을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강혜정의 손을 뿌리치며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길목을 막고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윤서라는 사람 몰라요. 그 목소리는 분명 윤서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혜정이 알던 온기나 애정은 단 한 줌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낯선 이에 대한 경계와 서늘한 공포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혜정은 발밑에 지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혜정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식당 뒷문으로 사라진 여자는 좁고 습한 주방 한 구석에 아이들을 앉혀두고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정체 모를 불안감에 방망이질 쳤습니다. 방금 전 자신을 윤서라고 부르며 매달리던 그 화려한 여인은 누구였을까? 비단처럼 매끄러운 옷감의 감촉과 코끝을 스쳤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는 이 비릿한 항구 마을과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런 의문을 품을 여유 따위는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이곳 항구 사람들은 그녀를 부산댁이라 불렀습니다. 3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밤 해안가 바위 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던 여자. 당시 그녀의 손에는 신분증 하나 없었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거두어 준 것은 떠돌이 일용직 노동자였던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연고도 없는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신기루처럼 짧았습니다. 쌍둥이 도진이와 도훈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우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다는 말을 남기고 원양어선을 타러 나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의 삶은 매 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 얼음장 같은 수돗물에 손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항구 근처 대박식당의 자비를 맡은 그녀는 커다란 대야에 가득 담긴 그릇들을 닦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아기와 명태의 내장을 긁어냈습니다. 고무 장갑 속 손가락은 사계절 내내 습진과 동상으로 짓물러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한 채 펴질 줄 몰랐습니다. 부산댁, 여기 3번 테이블 배달 가야지 뭐해. 주인의 날카로운 호령에 윤서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쟁반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본능적인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근처 그물 창고로 달려가 찢어진 그물을 꿰맸고 밤에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비추는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시장 상인들의 옷가지를 수선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판잣집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함석 지붕이 들썩거리고 비가 오면 벽지 사이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단칸방이었습니다. 그 좁은 방 한쪽에는 남편 진우가 떠나기 전 사두었던 낡은 스케치북과 몽당 연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끔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갈증에 시각적인 환영을 보곤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려한 색채의 향연과 부드러운 캔버스의 감촉이 떠올랐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기름때 묻은 벽지와 아이들의 낡은 내복뿐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그 아줌마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이야? 도진이가 윤서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예쁜 누나랑 닮아서 착각하셨나 봐. 얼른 밥 먹자. 윤서는 식당에서 얻어온 누룽지를 끓여 아이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주방 창문 너머 아까 그 세단이 서 있던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듯한 허기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간 자가 느끼는 근원적인 고독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윤서라는 사람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저렇게 귀해 보이는 여인이 자신을 찾으며 울부짖었던 것일까? 하지만 윤서는 곧 생각을 멈췄습니다. 내일 당장 갚아야 할 월세와 아이들의 분유값을 생각하면 출처 모를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죄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갈라진 손등에 구리스 같은 저렴한 연고를 바르며 안개 낀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자신의 진짜 이름이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파도 소리에 섞여 서서히 흩어져 갔습니다. 비릿한 생선 내장 냄새와 매캐한 연탄 연기가 뒤섞인 식당 주방 안쪽. 강혜정은 생전 처음 발을 들여놓는 밑바닥의 공기 속에서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숨막히게 한 것은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화단이 주목했던 천재 화가 퀸 호텔의 외동딸 한윤서가 고무장화에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양은 솥을 닦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혜정의 목소리가 젖은 바닥에 깔리는 안개처럼 낮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혹여나 이 장면이 손을 대면 부서지는 비눗방울일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솥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혜정이 기억하던 총기 어린 빛 대신 방어적인 서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잘못 보셨다고. 윤서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낯선 이에 대한 거부감과 삶에 지친 이 특유의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엄마 라고 달려오던 딸이 이제는 자신을 전염병 환자라도 보듯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몰라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목 뒤에 있는 작은 점, 왼쪽 눈가의 미세한 흉터.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내 딸 윤서가 아니면 대체 누가 내 딸이란 말이니?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얼굴을 만지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밑에서 겁에 질린 채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쌍둥이들을 제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애들 놀라니까 저리 가세요. 그쪽이 누군데 저한테 엄마라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기억 하나도 없어요. 3년 전에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걷어준 사람이에요. 전 그냥 부산댁이지 그쪽이 찾는 귀한 집 따님이 아니라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혜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딸의 머릿속에서 부모의 얼굴도 자신의 이름도 모두 지워버린 것입니다. 혜정은 무너져 내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우리가 살던 집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윤서야, 제발 이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해?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혜정의 시선이 윤서의 등 뒤에 숨은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때자국이 묻은 낡은 내복, 동상으로 발갛게 부어오른 작은 손등. 혜정은 그 아이들이 자신의 손주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정해준 길을 갔더라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을 아이들이 지금 이 좁고 지저분한 식당 구석에서 이방인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다니요? 어디려? 전 여기가 제 집이고 이 애들이 제 전부예요. 그쪽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나 보여도 저한테는 그냥 무서운 사람일 뿐이라고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윤서는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빗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자신과 아이들의 작은 세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라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만들어낸 생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혜정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식당 문 밖의 부산항은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윤서야, 내 새끼 윤서야. 그녀의 통곡 소리가 방음이 잘 된 세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딸이 다시 솥을 닦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모녀가 가장 먼 타인이 되어 마주한 첫 번째 대면이었습니다. 혜정은 눈물을 닦으며 비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윤서 머리카락이나 칫솔, 뭐든 좋으니 가져와.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어. 그리고 저 아이들 아빠라는 놈, 그놈이 누군지 샅샅이 뒤져.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항구의 아침, 혜정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무서운 집념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정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속도에 밀려 잔상으로 남았지만 그녀의 망막에는 오로지 식당 구석에서 솥을 닦던 윤서의 갈라진 손등만이 박제된 듯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비서가 몰래 수거해 온 윤서의 낡은 머리끈과 아이들이 쓰던 칫솔이 든 비닐봉지를 응시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축축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4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심장 조각이자 동시에 그녀의 오만함을 단죄할 단두대의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48시간은 혜정의 인생에서 가장 긴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눕지도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라는 일말의 안도와 정말 내 딸이라면? 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난도질했습니다. 만약 정말 윤서라면 지난 3년 동안 혜정이 누렸던 이 화려한 안락함과 품격 있는 고독은 모두 딸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가증스러운 성벽이 되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유전자 검사센터의 봉투가 서재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검체어와 검체비의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숫자가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99.9%.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혜정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등받이 깊숙이 몸을 묻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전 그 화려했던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딸의 빈소를 지키며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흘렸던 그 우아한 눈물들은 얼마나 위선적이었나? 혜정은 책상 위에 놓인 고가의 크리스털 스탠드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의 잔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지옥에 밀어 넣었구나. 혜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재벌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딸의 사랑을 천박한 도주라 매도했던 자신의 입술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윤서가 그 비린내 나는 항구에서 아이들을 오토바이에 싣고 질주할 때 자신은 쾌적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리조트 사업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혜정의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혜정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부산 그 식당 당장 매입해. 그리고 윤서가 머무는 그 판잣집 주변 땅도 전부 다. 누구도 윤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지만 그것은 혜정의 마지막 자존심이 부리는 부질없는 고집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윤서가 기억을 잃고 그 고생을 하는 동안 하늘이 도왔어야 했습니다. 혜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값비싼 정장, 그러나 그 안에는 자식을 죽었다 믿고 방치했던 비겁한 어미의 영혼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이사로서의 수행원도 화려한 세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윤서가 어릴 적 처음으로 그려주었던 삐뚤삐뚤한 초상화 한 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99.9%라는 숫자는 이제 혜정에게 희망이 아닌 채찍이 되었습니다. 딸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딸이 자신을 평생 증오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혜정은 이제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그 축축하고 비린내 나는 안개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무너진 자존심의 폐허 위에서 찾은 마지막 모성애였습니다. 부산 항구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소금기를 머금어 살결을 파고드는 감촉이 훨씬 더 날카로웠고 윤서가 머무는 언덕 위 판잣집의 얇은 벽면은 그 냉기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혜정이 다시 부산에 내려온 그날 밤 항구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화려한 호텔방 대신 윤서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어두운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운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판잣집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윤서가 아이를 업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도진아, 정신 좀 차려봐. 도진아. 윤서의 절규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혜정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윤서는 고열로 인해 축 늘어진 아들 도진이를 포대기에 업고 한 손으로는 잠에서 덜 깬 딸 도은이의 손을 잡은 채 가파른 빙판길을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도은이의 발가락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서야, 무슨 일이야? 혜정이 달려가 윤서의 팔을 붙잡았으나 윤서는 혜정을 돌아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로지 숨을 헐떡이는 아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도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몸이 불덩이인데 약을 먹여도 안 내려가요. 윤서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혜정은 지체 없이 윤서의 등에 엎인 도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마치 달궈진 인두처럼 뜨거웠고 젖은 솜처럼 힘없이 혜정의 품으로 쏟아졌습니다. 혜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가냘픈 떨림이 그녀의 두 팔 위에서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 차로 가자. 당장. 혜정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렸습니다. 뒤따라오던 윤서가 빙판길에 넘어졌지만 그녀는 무릎이 깨지는 것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차 뒷좌석에 올라타자마자 히터를 최대치로 올렸지만 혜정의 가슴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혜정은 자신의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도진이를 감쌌고 덜덜 떨며 차에 올라탄 도은이의 작은 발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빠 죽어. 도은이가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혜정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혜정은 대답 대신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때자국이 묻은 아이의 옷에서 비릿한 바다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혜정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인 양숨을 들이켰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도진이는 폐렴 초기 증세에 심한 영양실조가 겹쳐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안면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아이를 바라보며 혜정은 병원 복도 한 구석에서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저 어린 것들을 이 추운 바닥에 버려둔 거나 다름없어. 혜정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병원비를 결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신을 차린 윤서가 혜정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쪽 도움 안 받아요. 우리 도진이 내가 벌어서 고칠 거예요. 윤서야, 지금 내 자존심이 문제야? 애가 죽을 뻔했어. 혜정의 호통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뒤에는 혜정이 평생 본 적 없는 강인한 모성애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죠?
당신 같은 사람들에겐 이게 그냥 숫자겠지만 저한테는 제 삶이고 제 책임이에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꾸 나타나서 내 삶을 흔들지 마세요. 무서워요. 당신이 우리 애들을 뺏어갈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윤서는 도훈이를 품에 꼭 안고 혜정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혜정은 뻗었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기억을 잃었어도 자식을 지키려는 본능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롭게 살아 있었습니다. 혜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딸은 이제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두 아이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혜정은 밤새도록 딸과 손주들의 그림자를 지켰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거리에서 지켜보는 딸의 눈물은 혜정이 평생 쌓아 올린 화려한 명성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아프게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도진이가 고비를 넘기고 깊은 잠에 든 새벽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혜정은 비서가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3년 전 딸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그 비극적인 사고 당일에 재구성된 기록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여는 혜정의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그동안 혜정이 외면하고 싶었던 혹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었던 진실의 조각들이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해항. 윤서는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제주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출항 직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와 선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배는 차가운 바다 위에서 중심을 잃고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당시 생존자의 진술서에는 가슴 저린 대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구명조끼가 모자라자 자신의 것을 옆에 있던 노인에게 건네주더군요. 혜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 윤서였습니다. 혜정 앞에서는 고집불통의 철없던 딸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윤서는 혜정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돌보는 고결한 성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배가 완전히 전복되기 직전 윤서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난간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 하나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서와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사망자 근처에서 윤서의 소지품이 든 가방이 발견되었고 현장의 혼란 속에서 시신 확인 절차는 허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윤서의 이름으로 사망 처리가 된 시신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기에 유전자 검사 없이 소지품만으로 한윤서 사망이라는 행정적 결론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럼 윤서는 내 딸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혜정의 물음에 비서가 조사한 또 다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윤서는 파도에 밀려 사고 지점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 인근 해안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역을 따던 진우가 바위 틈에 걸려있던 윤서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윤서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에 금이 간 상태였고 그 충격으로 해마에 손상을 입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진우는 신원불명의 임신부를 극진히 보살폈고 윤서가 깨어났을 때 그녀 곁에는 오직 진우뿐이었습니다. 진우라는 그 친구는 윤서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둔 건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고 소식을 접하고 그녀가 재벌가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으나 당시 한윤서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닮은 사람일 뿐이라 생각하고 덮어두었던 모양입니다. 혜정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때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시신을 확인했더라면, 만약 돈과 권력을 동원해 끝까지 딸의 흔적을 추적했더라면 윤서가 기억을 잃은 채 항구 바닥에서 폐인처럼 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윤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딸을 찾으려는 간절함보다 자존심과 체면을 먼저 챙겼던 혜정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윤서가 도은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정은 황급히 보고서를 가방 속에 숨겼습니다. 딸의 잃어버린 3년 그 잔혹한 진실을 이제 막 기억을 더듬기 시작한 윤서에게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언제쯤 온다더냐? 혜정이 조심스럽게 묻자 윤서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몰라요. 돈 벌러 간다고 나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어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그 사람마저 없으면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라는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니까요. 윤서의 무심한 대답에 혜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기억을 앗아간 사고와 그 빈자리를 채워준 이름 모를 남자. 그리고 이제는 그 남자마저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딸. 혜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이 안개 낀 항구가 딸의 전부가 되게 두지 않겠노라고. 혜정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딸의 망가진 세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혜정의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자책하던 어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차가운 이성을 지닌 퀸 호텔의 대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혜정은 퇴원 수속을 마친 윤서와 아이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골목이 아닌 병원 VIP 라운지의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혜정을 바라보며 도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아니 부산댁이라고 불러주랴.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 지난밤에 충분히 보았다. 혜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도진이의 정밀 검사 결과지와 최고급 사립 유치원의 입학 팸플릿, 그리고 서울 도심의 쾌적한 아파트 평면도가 놓였습니다. 도진이는 폐렴이 완치된 게 아니다. 선천적으로 기관지가 약해. 이런 바닷바람과 곰팡이 핀 판잣집에서 겨울을 한 번 더 나면 그땐 정말 손을 쓸 수 없게 될 거다. 그리고 도훈이, 저 아이 그림에 재능이 있더구나. 어제 병원 대기실에서 종이컵에 그린 스케치를 봤어. 저 재능을 항구 바닥에서 썩힐 셈이냐? 윤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아니라면 100번이고 거절했겠지만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은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다. 내 기억을 강요하지도 않으마. 하지만 내 손주들이 길거리에서 병들어가는 건 못 본다. 이건 거래다. 너는 내 호텔의 갤러리 일을 돕고 나는 그 대가로 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마. 내가 기다린다는 그 남편. 그 사람을 찾는데도 내 정보력이 내 막노동보다 훨씬 빠르지 않겠니? 남편이라는 단어에 윤서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모와 공포,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도진이의 진단서를 만졌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당신 딸이라서요? 아니, 내가 내 딸이든 아니든 내가 너를 내 딸로 만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 번 정한 건 절대 놓치지 않아. 혜정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창밖에 안개 낀 부산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엔 그녀의 고통스러운 3년이 절여져 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가겠습니다. 대신 우리 애들 아빠 꼭 찾아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거 하나면 돼요. 혜정은 승리의 미소 대신 깊은 안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즉시 검은색 의전 차량들이 병원 입구에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항구를 떠나는 차 안에서 윤서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낡은 식당과 판잣집, 그리고 비릿한 바다 냄새.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러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옆에 앉아 자신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는 혜정의 손길이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다는 생각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퀸의 귀환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겠지만 혜정은 결심했습니다. 딸의 지워진 이름을 다시 새기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반드시 완벽한 화첩을 다시 그리겠노라고. 안개 속을 벗어난 차량은 태양빛이 내리쬐는 고속도로를 향해 거침없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울 퀸 호텔의 펜트하우스는 구름 위에 떠있는 요새 같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부산 항구의 어두운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했지만 윤서에게는 그 빛조차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낯설기만 했습니다. 비단 이불 위에서 잠든 쌍둥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윤서는 거실로 발을 뗐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항구의 작업장에서 신던 장화의 무게를 기억하는 듯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정은 윤서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 갤러리 가장 안쪽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은밀한 수장고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윤서가 한윤서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열광시켰던 과거의 작품들이 캔버스 천에 덮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마라. 그저 이 안의 공기를 느껴봐. 혜정의 말에 윤서는 천천히 천 하나를 걷어냈습니다. 순간 짙은 유화 물감의 향기와 테레비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매연에 절여졌던 그녀의 감각이 일순간 마비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강렬한 색채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홀린 듯 자신의 거친 손가락을 캔버스 표면에 가져다 댔습니다. 갈라진 지문 사이로 물감의 요철이 느껴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 하나가 깜빡이듯 날카로운 통증이 지나갔습니다. 이 선은 내가 그린 거야. 아니, 내 손이 알고 있어. 그날 이후 윤서는 갤러리 구석에 놓인 빈 캔버스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쥐는 법조차 생경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은 섬세한 붓놀림을 거부하는 듯 투박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정적이 찾아오면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갇혀있던 감각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붓에 검은색 물감을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광기 어린 동작으로 캔버스를 채워나갔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서울의 풍경도 과거의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짙은 안개, 그 안개를 뚫고 위태롭게 달리는 낡은 오토바이, 그리고 바구니 속에 웅크린 아이들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기억은 머물지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의 궤적은 예술이라는 이름의 본능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군. 화풍이 변했어. 예전의 정교함 대신 처절한 생명력이 느껴져. 몰래 이 과정을 지켜보던 혜정은 전율했습니다. 과거 윤서의 그림이 정제된 귀족의 언어였다면 지금의 그림은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자의 비명이자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혜정은 딸이 기억을 되찾는 것보다 딸의 영혼이 치유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윤서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캔버스 위에서 붓이 지나가는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지독한 가난도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자신을 딸이라 부르는 이 낯선 여인에 대한 혼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부산댁도 한윤서도 아닌 오로지 자식을 지키기 위해 강해진 한 인간의 진실한 기록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갤러리의 조명이 어두워진 밤, 윤서는 자신의 손목에 묻은 푸른색 물감을 닦아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적어도 그 눈빛만큼은 더 이상 안개 속에 길을 잃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개가 아닌 그 안개를 뚫고 올라오는 희미한 새벽빛을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퀸 호텔 창립 기념일에 맞춰 열린 특별 전시회 안개 너머의 집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3년 전 사망했다고 알려졌던 천재 화가 한윤서의 생환 소식은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뉴스였지만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생명력은 사람들의 비아냥 섞인 호기심마저 경외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서 있는 윤서는 더 이상 낡은 앞치마를 두른 부산댁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한 차림에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요한 눈빛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4년 전의 화려한 기억들이 완벽한 퍼즐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캔버스 위의 필치를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손끝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기 내 그림도 있어. 전시장 한쪽에서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도진이와 예쁜 드레스를 입은 도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볼은 이제 바닷바람에 튼 자국 대신 건강한 혈색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정은 그런 아이들을 인자하게 품에 안으며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했다, 윤서야. 이 그림들 속에 내가 보낸 그 모진 시간들이 다 녹아있구나. 이제 안개는 다 거친 것 같니? 혜정의 물음에 윤서는 말없이 자신의 메인 작품인 새벽의 항구를 응시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짙은 해물을 뚫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밑바닥의 삶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선 한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 불안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그 잃어버린 시간조차 저를 만든 조각들이니까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신 덕분에 제가 저를 다시 그릴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내뱉은 윤서의 말에 혜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99.9%라는 숫자로 시작된 집착은 이제 100%의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혜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오만과 원망의 벽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무렵 전시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전시장 메인에 걸린 그림을 보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윤서가 부산에서 늘 간직했던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양어선 사고로 사선을 넘나들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진우였습니다. 윤서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전시장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서의 머릿속에서 안개처럼 흐릿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윤서야,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견뎌줘. 윤서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의 지옥 같았던 안개 속에서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라. 우리 가족의 진정한 재회는 이제부터니까. 전시장의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았던 한 여자의 삶은 이제 예술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안개는 거쳤고 그들이 걸어갈 길은 눈부신 현재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워진 이름 위에 새로 쓰인 이름,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